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뉴스 기사를 보신 적 있으세요? 10월 13일 국토교통부의 발표 내용인데요.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을 완화해서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라는 것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보도자료였습니다. 네, 국토부에서 나서서 강제는 아니지만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완화할 테니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으면 하라는 내용이죠. 도대체 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떤 흐름을 거쳐왔고 정부의 방향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채널 구독, 좋아요, 멤버십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한 번쯤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럼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고 가볼게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두 가지 유형이 분양시장에 섞여서 나오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생활형 숙박시설의 첫 번째 유형은 오피스텔과 호텔의 결합형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분양을 했던 속초 라마다 호텔과 앞으로 분양 예정인 시흥시 시와호에 조성된 시와 MTV 즉 거북섬 리조트 내 거북섬 카시아 호텔 즉 개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형식과 호텔의 결합형 생활형 숙박시설이죠. 다른 유형은 아파트와 호텔의 결합형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과거 분양을 했던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와 최근에 분양을 했던 마곡 롯데캐슬 루에스트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유형은 개별 등기가 가능한 아파트 형식과 호텔의 결합형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생활형 숙박시설의 유형을 우선 구분하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두 가지 유형 중에서도 먼저 분양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은 오피스텔과 호텔의 결합형 생활형 숙박시설이죠. 그렇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5, 6년 전부터 오피스텔과 호텔 결합 모델로서 월세 등의 수익이 주 목표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아마 중국인 관광객들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외국인에 대한 호텔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였죠. 맞아요. 그래서 이와 결합하여 수익형으로 개별 등기가 가능하고 호텔로 이용하여 매달 월세 수익이 가능한 상품으로 전국 각지에 지어졌습니다. 강원도 바닷가 지역, 제주도 바닷가, 영종도 바닷가 인근 등 개별 등기가 가능하고 호텔로 운영을 해서 일정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광고 등으로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속초 라마다 호텔, 제주의 작은 규모의 호텔들, 영종도의 구읍 배터 인근에 지어진 호텔들, 전국 각지 바닷가와 휴양지 인근에서 분양의 붐이 일어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네, 분양 시 매달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운영 수익을 정기적으로 보장해준다는 광고를 내건 곳도 많았고 월세 수익을 노리고 한꺼번에 여러 호실을 분양받으신 분들도 있었죠. 이 시기를 거쳐서 최근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의 주류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주택 투자의 대안으로서 아파트와 호텔의 결합형으로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서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속초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파트와 호텔 결합형으로 많이 건립되었습니다. 정부의 10월 13일 대책은 아파트와 호텔 결합형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아무래도 오피스텔과 호텔 결합형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으신 분들의 주된 목적은 매달 일정 수익을 받다가 향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목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와 호텔 결합형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아마도 주거용 부동산 규제가 심한 지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점에 메리트를 느꼈을 거예요. 또한 아파트 구조라 아파트 분양 당첨이 어려운 이 시기에 누구나 분양이 가능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 분양권 전매나 향후 시세 차익을 받고 매도하는 목적으로 또 분양을 받았을 듯 합니다. 그러면 왜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일정 기간 안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함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들어가 볼까요? 생활형 숙박시설의 역사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다 또는 2000년대 초반 외국인 장기 투숙객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의 일입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것이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호텔인지 헷갈린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본질은 뒤의 단어 즉 숙박시설입니다. 네, 생활형 숙박시설은 본질이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취득과 보유, 양도 등의 건축법 기준이 적용되고 건물이 건립되면 숙박시설로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기본인 거죠.
맞아요. 이렇게 풀어나가면 쉽습니다. 숙박시설이 원칙인데 현실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법과 현실이 괴리가 생기면서 뜻하지 않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시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본질이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근거법이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이고, 사실 주택에 대한 규제를 하는 주택법은 여기에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건물의 취득, 보유, 양도 등은 건축법 기준을 따르는 것이고, 숙박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선 취득, 보유, 양도 측면을 살펴볼게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보유세, 종부세 합산 등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가구수에 미포함되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죠. 참고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취득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거기다가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업용 부동산이라 대출 규제가 적고 분양 후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했다면 전매도 가능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취득하였다면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취득 후 숙박시설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아파트형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혼동이 오게 됩니다. 아파트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중거법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수가 30개 이상,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1의 2에 의하면 숙박업 영업 신고 시 영업자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공중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숙박업으로 운영하려면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숙박업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30개 객실 이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자에게만 숙박업 영업 시 영업자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공중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뜻이고요. 네, 실무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 개인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운영 위탁사를 선정하여 관리 및 여러 절차를 위탁하죠. 네, 최근에는 아예 운영 위탁사를 먼저 선정하고 분양 계약을 진행하기도 해요. 이 부분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 보유하는 것에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길까요? 첫 번째, 건축법상의 문제입니다. 일단 모양 구조가 아파트일지라도 숙박시설이므로 소유자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소유자가 임대를 주어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상 불법이 됩니다. 이처럼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 전세가 불가능하고 세입자의 전입신고도 불가능하며 당연히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건축법상 불법 용도 변경이 되고 시정명령이 부과되어 이 시정명령 미이행 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 상당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가 되죠. 두 번째는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문제입니다. 관련 법상 반드시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숙박업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아파트와 호텔형이 결합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네요. 주택에 대한 규제가 있고 청약 당첨이 어려운 이 시기에 아파트와 호텔의 결합형 생활형 숙박시설을 당첨받아 시세 차익을 얻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실거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늘 이러한 위험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이런 뜻하지 않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간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을 해오다가 2021년 10월 13일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토부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 취사 포함을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생활 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불법 전용 방지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했는데요. 좀 살펴볼게요. 신규 시설은 생활 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 기준을 제정하고 건축 심의와 허가 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 여부 및 주거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여 주택 불법 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기존 시설은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안내하고 2년간의 계도 기간 동안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023년 10월 14일까지 기사용 승인된 생활 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 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 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 공고를 한 생활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네요. 네, 위 사항이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인데요. 정부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부분을 양성화하는 것보다 본래의 취지, 즉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거로는 법률상 거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니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실제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시도할까요? 우선 실제로 현재 발표된 몇 가지의 오피스텔 건축 기준 완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입니다. 오피스텔과 달리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 낮고 세대별 또는 층별, 전체별 용도 변경 여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또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한다면 아마도 주거형 오피스텔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거형 오피스텔로 간주가 된다면 세금에 있어 양도소득세 등 무거운 주거용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 부분도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의문이죠. 그렇다고 아파트처럼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양성화하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죠. 위 내용들은 주로 아파트와 호텔 결합형의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과 호텔 결합형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문제가 없을까요? 과거 수많은 관광지에서 분양을 했던 일정 월세를 받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당초 예상했던 높은 월세 수익 계획과 달리 여행객 또는 이용객의 감소로 인해 목표했던 수익을 달성할 수 없어 많은 지역에서 문제가 되거나 상당 부분 물량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한다 해도 이곳은 주요 지역이 관광지 등이라 오피스텔 수요 자체가 적은 곳이고 변경 시 비용에 대한 부담 여부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여러 논의점들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조금 더 정부의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멤버십 실전반 가입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